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 올해의 책으로 꼽고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사로 꼽힌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제,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야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막 보충제 먹일 때도 되게 귀찮아요 하면서 먹었습니다. 뭐 이거 먹어야 되냐,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나는 환자들에게 보충제는 비싼 오줌을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이 원래는 신장 전문의의 대가 였었는데, 나중에 우리 건강에 있어서 이 장내 유익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바뀌신 건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충제 먹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필요한 보충제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보충제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충제를 먹으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제의 의미.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보충제 한두 알만 먹으면 일반적인 서구식 식단에 의존한 식생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들을 마법처럼 되돌릴 특별한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특정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 거의 영원히 산다는 듯 묘사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난 18년 동안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너무도 많이 목격했고, 그런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충제는 그야말로 보충하는 거지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또 광고에서 이것만 먹으면 다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 또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가진 다음에 거기에 부족하고, 혹은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특별히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보충제인 거지, 보충제에 너무 의지하거나 보충제를 너무 신뢰하거나 맹신하면 안 되고, 또 광고 나온 그대로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이 책의 부제가 장수 역설이에요. 롱제비티 패러독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이 건강한 장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많은 보충제가 주목할 만한 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또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동안 나는 보충제의 효과를 연구하여 국내 여러 의료학회에 발표해왔다. 저자 본인께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보충제는 보충제라는 이름처럼 건강상 필요한 이점을 보충하고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나는 환자들에게 보충제는 비싼 오줌을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파이토 누트리언트 같은 식물성 화합물의 효과를 환자들의 염증 바이오마커를 통해 측정하기 전의 일이다. 이제 나는 환자들이 보충제 복용법을 바꾸거나 심지어 복용하는 보충제의 브랜드만 바꿔도 몇 가지 검사를 통해 그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이제 심지어 건드리 박사님께서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면은 이분이 뭐 보충제를 뭘 어떻게 바꿨는지, 또 어떤 브랜드를 먹는지 정도 알 정도로 보충제에 대해서 대가가 되신 거죠. 수렵과 채집으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매년 250가지 이상의 계절에 따라 다른 식물을 섭취했다. 그 식물들은 박테리아와 균류가 가득한 유기질 토양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식물의 줄기와 잎, 꽃, 열매 속에는 각종 미네랄과 식물성 화합물질인 피토케미컬이 놀라울 정도로 풍부했다. 조상들이 사냥해서 먹었던 고기와 지방에도 이런 피토케미컬이 풍부했다. 동물들이 그런 식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다. 자, 당신이 가까운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제철 유기농 식품과 자연산 해산물을 사서 먹고 방목 사육된 닭과 그 닭이 낳은 달걀,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를 가끔 먹으며 카세인 A2를 생성하는 솥의 젖으로 만든 혹은 양이나 염소의 젖으로 만든 숙성 치즈를 먹는다고 치자.
렌틴콩은 압력솥에 조리해서 먹고 버섯은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매주 내 청소 식당도 실행한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해서 꾸준히 유기농 식품을 애용한 내 환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들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보충제 없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없다. 불행히도 혹은 다행히도 우리가 1940년대 오키나와나 키타바 혹은 그리스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외딴 섬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과거에 수렵과 채집 시절이 살았던 그곳에 그것처럼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보충할 확률이 높은데 현대 생활에서는 뭐냐면 먹는 것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책에서 얘기해주는 많은 프로그램 또 많은 생활습관 좋은 생활습관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진화의 배신을 보면은 그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진화가 된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현대사회에서는 그거를 어떤 거는 부족하게 어떤 거는 과도하게 불균형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은 늘었습니다. 수명은 늘은 여러분 우리가 수명이 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과거에 못 먹어서 그 수명이 는 게 아니에요. 위생보건이랄지 의료의 발달이랄지 막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수명이 는 겁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이 줄이고 어떤 그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걸로 수명이 느는 거지 우리가 어떤 예전에도 먹지 못했던 영양소를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명이 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화의 배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현대 살아가는 우리의 식단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필요했지만 조금만 필요한 것들 과도하게 먹고 당분이랄지 설탕이나 그런 것들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식단 조절한다 할지라도 보충제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건드리 박사님은 보충제를 추천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7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2개와 7개가 메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처음에 2개가 더 메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2개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추천하는 몇 가지 보충제를 소개하겠다. 특히 처음에 설명하는 비타민 D3와 비타민 B9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므로 잘 살펴보기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에 9명이 결핍된 게 뭐다? 비타민 D다. 비타민 D다. 그래서 보충제 처음 먹어야 될 게 뭐다?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그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 오늘 비타민 B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제가 그전 영상 꼭 찾아보세요. 자, 비타민 D, 이렇게 1번은 비타민 D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 특히 메틸엽산과 메틸코발아민을 먹어야 한다. 비타민 B군은 대부분 장내 박테리아가 만든다. 따라서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엽산의 활성 형태인 메틸엽산과 비타민 B12의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아민, 메틸 B12라고도 한다. 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을 활성 상태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메틸렌 사수소 엽산 환원 효소 유전자 변이를 하나 이상 지닌다. 어렵네요, 말이. 가장 흔한 두 가지 유전자의 단일 돌연변이나 이중 돌연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하루에 메틸엽산 보충제, 보충제 이만큼을 먹으면 유전적 돌연변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돌연변이나 이중 돌연변이를 하나 이상 보유할 가능성은 누구나 50%가 넘는다. 따라서 나는 만일 대비해 메틸엽산과 메틸 B12 활성 형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중 돌연변이를 하나나 둘 다 지닌 사람은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타민을 활성 형태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 변이를 하나 이상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활성을 못 시키면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비타민 B군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 간단히 말해서 혈류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에 메틸기를 제공하여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호모시스테인 수치 상승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따른 손상과 동일하게 혈관 내벽 손상과 관련이 있다. 또한 메틸기는 유전자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도 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보충제는 거의 항상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 범위 내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긴 한데 그냥 우리가 핵심 뭐다?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다면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을 먹는 것이 맞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우리가 10명 중에 9명이 결핍 상태에 있는 거고, 읽어보니까 세계 인구 절반이 이거를 비타민을 활성 형태로 만들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데, 비타민 B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보충제 두 가지는 꼭 드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7이라고 7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7개가 뭐 폴리페놀, 피토케미컬,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장내 유익균을 얘기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이 먹는 음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우리의 장내 유익균이 그걸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렉틴 차단제, 당분 차단제, 긴사슬 오메가3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폴리페놀, 피토케미컬,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식품을 먹음으로써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랄지, 그리고 뭐 다크 초콜릿이랄지, 홍차, 뭐 등등등등 이런 것에 다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레드 와인이랄지. 그러니까 폴리페놀, 또 피토케미컬 같은 경우는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고, 그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뿌리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폴리페놀, 피토케미컬,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충제가 있으면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렉틴 차단제나 당분 차단제 같은 경우는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은 걸거나 줄인다면 우리가 차단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렉틴 차단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렉틴류 들어간 것들, 밀가루를 좀 줄이시고, 또 콩류 좀 줄이시고, 또 콩 먹을 때는 웬만하면 푹 익혀서 먹으시면 될 것 같고, 당분 차단제 우리가 단 거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당분만큼 정말 안 좋은 게 없거든요. 줄이면 되는 거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는 보충제도 좋지만 우리가 먹는 거와 먹지 않는 걸로 어느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책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찾아서 드시면 되는데, 하나, 이 긴사슬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충제가 낫지 않은다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책에 있는 내용부터 읽어드릴게요. 긴사슬 오메가3, 나는 지난 12년 동안 환자들의 혈액에서 적혈구와 결합한 오메가3 수치 측정 결과를 보며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은 오메가3 지방산 EPA와 그보다 더 중요한 DHA가 매우 부족하다. 사실 우리 진료실에 오는 사람들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EPA와 DHA가 충분한 사람들은 매일 정어리나 청어를 먹는 사람들 뿐이다. 그것이 왜 걱정스러운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 뇌의 약 60%가 바로 이런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메가3가 어쨌든 뇌 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인 팻헤드는 사실인 것이다. 뇌를 이룬 지방의 반은 DHA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아라키돈산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달걀 노른자와 조개류에 많이 들어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오메가3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좋고 뇌가 더 크다. 이런 설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생선 기름은 손상된 장 내벽을 회복해 몸에 해로운 지지다당류와 창자벽을 넘지 못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생선 기름, 생선을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생선을 먹으면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당내고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에 생선에 관한 진실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이언 박사님도 일단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선 기름이 좋다라고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오메가3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선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선 기름. 생선 기름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많은 유전자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또 생선 기름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고혈압을 낮추며 뇌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선 기름의 주요 성분이 아이코사 펜타에노산과 도코사엑사에노산이다. EPA가 아이코사 펜타에노산이라고 하네요. DHA는 도코사헥사에노산. 풀네임에서도 처음 알았네요. EPA는 항염증 특징이 있어 장내 항염증성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다른 염증성 유전자를 차단한다. DHA는 생후 2년간 아기의 뇌 발달과 눈의 망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수표 벽의 약 35%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는다. 생선에는 오메가3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지만 먹기에 안전하지 않은 생선이 너무 많다. 이게 핵심입니다. 먹기에 안전하지 않은 생선이 너무 많다. 질 높은 생선 기름 보충제가 이런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된다. 성인의 경우 최대 3g을 복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을 밝혀졌다. 오메가3는 가 필요한데, 특히 우리 뇌에 있어서 뇌에 매우 필요한데 오메가3를 주는 것이 보통 생선 기름인데 핵심이 뭐냐? 생선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도 보충제 따로 말씀 안 하시는데 오메가3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생선 기름 보충제, 오메가3의 보충제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생생에 관한 진식이라는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생선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다. 생선은 생물가가 높고 뇌가 최적으로 성장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성분을 정확히 공급하는 좋은 지방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 가운데 가장 이산적인 것이 냉수성 어류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3라는 데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동의한다. 오메가3는 심장을 보호하고 높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건강한 뇌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선이 환경오염의 또 다른 희생양이라는 데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다이옥실, 폴리어마비페닐, 불온화 불연물질, 살충제 등 일군의 환경독소를 밝히는 총칭인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매우 느린 속도로 분해되고 거의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물질은 대부분 지용성이어서 우리 식단 중에는 지방이 많은 식품, 특히 기름진 생선에 고농축으로 들어있다. 물론 유아들의 경우에는 모유가 이런 물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미국 환경보호국,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신부, 가임기 여성, 모유수유 여성, 유아, 어린아이들이 생선의 선택과 섭취량에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임산부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선을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태아가 수은 노출로 인해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출생한 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된다는 선천적인 증거가 있다. 수 함량이 높은 물고기에 노출된 유아와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한 유형의 뇌와 신경 발달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오염된 양식 오류에 함유된 다이옥신과 폴리여마 비페닐은 유아와 어린이에게 언어 표현 능력의 부족과 언어 지체가 나타날 위험을 증가시킨다. 연어는 먹이사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비교적 지방이 많은 생선이다. 연어 같은 대형 어류는 중간 크기의 물고기를 먹고 중간 크기의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더 작은 물고기는 바다에서 독성 화학물질 축적한 플랑크톤을 먹고 그런 독성 화학물질은 주로 농업 유출액과 오염된 비를 통해 바다로 흘러든다. 그러므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선의 가장 높은 농도의 독소가 축적된다. 건강에 가장 좋은 선택지는 야생에서 잡은 어류다. 농장에서 양식한 어종은 피하라.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생선, 특히 양식 생선, 또 큰 생선에는 오염물질, 또 특히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먹기 위해서는 생선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생선 기름을 주는 생선 중에서 큰 어종 있잖아요. 큰 어종은 그 안에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 뭐 등등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이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생선을 먹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보충제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톰 오브라이언 박사님, 이 기능학의 그야말로 그 선생님들의, 의사 선생님들의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21년간 최고의 의사에 속한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의 말을 그들 전달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 정보를 통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비타민 D야 비타민 B, 이건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G7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 폴리페놀이랄지 뭐 피토케미컬이랄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떻다? 예, 먹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차단제류 있잖아요. 뭐 렉틴 차단제랄지 당분, 그거는 렉틴도 좀 줄이고 밀가루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단 거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뭐다? 오메가3는 되게 중요한데, 오메가3는 우리가 무턱대고 생선을 먹어서 그거를 섭취하는 거는 예,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3 자체가 또 우리가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메가3는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다. 근데 제가 오메가3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보충제에 관심이 없었을 때 와이프가 되게 주는 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되게 작은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식으로 이 내용, 그러니까 보충제 같은 경우는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충하는 겁니다. 보충하는 건데, 우리가 현대 식단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 없는 거를 과하게 먹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도, 때문에 보충제가 자기에 맞게끔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비타민 D와 비타민 B는 필수 보충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그전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우리가 성인 중에 10명 중 9명 결핍이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B는 세계 인구 중에 반이 활성화 못 시킨다는 거,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때문에 이것도 필수로 드시면 되되, 그 다음에 것들은 식단으로 커버를 하시되, 오메가3 만큼은 보충제를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메가3 관련된 보충제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필수 2가지는 드시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식단을 조율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어디가 질병이 있으시거나 어디 아프시면은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에 있는 앞부분에 일러두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건강정보와 지침을 담은 책으로 주치의나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기보다 보조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건 꼭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셔서,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책은 그걸 찾는 데 방향성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과 톰 오라이언 박사님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는 더 신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보충제를 드실 때에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